저 짧은 문자에 한 5가지의 정치적 맥락들이 막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는 김현지 실세 서울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데 부당한 인사 개입 가능성, 세 번째는 민주당의 특유의 그 형 동생 문화, 네 번째는 이제 동문 챙기기. 아직도 저런 동문 학연 챙기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문진석과 강훈식의 불편한 관계까지. 저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은 대정부 질문이나 나오는 게 맞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된 이력서 지금 뭐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 앞으로 오는 이력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이해서 3명의 실장이 나와서 진행한 성과 간담회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세 실장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좀 평가하는 자리, 평가라기보다는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이제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도 있는데 뭐 평론가님께서 이 기획 배경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도 했고 예.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취임 6개월 기자회견을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3실장이 나와서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한 거는 본인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겠죠. 그렇죠. 만약에 네. 지지율이 떡락하거나 네. 뭐 이랬으면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브리핑이라는 이제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취임 100일 때도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평가 글을 썼고 이번에도 6개월 때도 썼거든요. 데이터로 좀 얘기를 하면은 취임 6개월 역대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순서됩니다. 김영삼 83, 문재인 73, 이재명 62, 박근혜 59, 김대중 56, 노태우 53, 윤석열 30, 노무현 29, 이명박 24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반토막 난 3명이 보이죠. 예,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이 세 사람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오른 사람도 있어요.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하나회 척결 이런 걸로 원래도 높았는데 더 80%까지 올라간. 그런데 제일 특이한 거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작은 갤럽 기준으로 6월 넷째 주가 64였거든요. 지금은 62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차이가 없는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안정적으로 60%대 또 50%를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이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이었다고 보는데 그 근저에는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런 행사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49% 득표했잖아요. 대선에서. 그리고 처음 그 지지율이 64%였는데 지금 만약에 뭐 40%대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굳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 왔어요. 저는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또 김현지 부속실장의 만사 현지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나가니까 본인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 경계감이 떨어져서 하나 둘씩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6개월의 평가가 좀 엿보이긴 하는데 또 저희가 또 방송을 위해 이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6개월을 좀 점수로 평가해 본다면 평론가님께 먼저 저는 한 빗불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못한 것도 있고 그 데이터로 얘기했으니까 갤럽 기준으로 3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가 첫 번째가 8월 8.15 광복절 사면 조국 대표 포함해서
윤미향 등등등 이제 그때가 한번 5% 포인트가 빠졌고 두 번째가 9월 초에 있었던 그 조이대 사법부 이제 압박 그리고 뭐 청문회 뭐 그리고 뭐 조이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대장동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다 정치적인 사안. 지금 뭐 외교 잘한다 이런 평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안 싸울 수는 없지만은 본인들이 다 실책을 하거나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단행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위험하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저는 85점. 소장님의 점수 궁금합니다. 저는 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후한 거죠. 이 정도면 야권에서 더 평가했을 때 더 70점이면 후하다는 평가도 저도 이 정도 줘도 되나라고 했지만 70점 정도 주겠어요. 근데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평가라든가 이게 절대 평가 성격이 있지만 상대 평가 성격이 있잖아요. 전에 졸업한 학생의 성적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에 졸업한 학생의 성적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얘는 훌륭한 친구인데 라고 해갖고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70점 이상은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법권과 행정권 갖게 되면 결국에는 사법권까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대선 기간 내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이 내놓은 후보, 우리 정당에 대한 평가가 박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데 무슨 컴플렉스냐? 사법 리스크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언젠가 이거 잘못하면 재판 재개되겠는데? 그러니까 5개 재판이 중지된 거잖아요. 얼마든지 재판부 권한에 따라서 재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콤플렉스. 또 하나는 본인이 임기를 마치면 이거 분명히 재판은 재개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문제를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해 놓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변경해 갖고 이거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국정을 완전히 국민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점수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의 평가 일단 들어봤고요. 어제 또 성과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관련 기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강훈식 실장이 이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마치 이제 어떤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말하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이제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약간 이런 발언을 해서 대통령이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의 좀 많은 좀 기사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 수습하는 식의 좀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좀 충분한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 굉장히 어쩔 때는 솔직하고 직설적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 100일 기자회견이었나? 그때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그게 교육 정책 공약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입은 답이 없다.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다고 난리, 저렇게 바꾸면 저렇다고 난리. 뭐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손 안 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봐요.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한 뭐 몇십 번 했지만은 또 뭐 결국 실패하고 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10몇 번 한 거를 조치를 한꺼번에 이제 다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처음 들어간 뭐 강북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막 불편하다고 난리거든요. 그럼 안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뭐가 됐든
얼려버리는 게 그때는 불가피했다라고 좀 어느 정도 보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집값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리띵 랠리인데 지금 다 오르는데 집값만 안 오르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섣부르게 뭔가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전 기대치를 낮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솔직한 측면도 있고 기대치를 낮춘 것도 있고 네. 다만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급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공급이 시차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게 뭐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부의 끊임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봐요. 네. 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6개월간 네. 어떤 그 성과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코스피는 4,000선 넘었지만 우리 그 환율 최근에 보셨죠? 네. 6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환율이 얼마냐면 1,360원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1,470원대거든요. 한 100원 정도 그렇죠. 오른 셈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7, 8% 오른 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GDP 계산할 때 달러 환산으로 하잖아요. 달러화로 계산했을 때 우리의 소득은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다고 봐야 돼요. 자산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내지 않으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집값 문제도 뭐 실패했다고 봐야죠. 지금 저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율 100% 넘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냐?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지역 또는 새 아파트 이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거 내후년에 갈수록 주택 공급량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수요를 분산시켜야 돼요. 전 수요 분산은 지역적인 분산도 있지만 시기적인 분산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인 분산은 뭐냐면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에 분명히 새 아파트 나온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면은 이게 그 한 번에 오는 포모라든가 이런 그 초과 수요는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집값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지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값 안 오릅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강훈식 실장이 얘기하는 것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겠다, 어느 지역에 공급하겠다 이걸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집값 잡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간의 그 청탁 문자 관련해서 좀 입장을 이제 강훈식 실장이 밝힌 게 있는데 자신을 포함해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시행을 했는데 뭐 나왔던 그 청탁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관계자들 조사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퇴, 이제 문진석 의원의 사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걸 통해서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들 좀 잦아들 걸로 좀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전달은 안 됐겠죠. 예. 전달되기에는 너무 빨리 걸려서 문자를 보내자마자 보도가 그러니까 나온 문자 셈이니까. 보내자마자 보도가 나오니까 뭐 전달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저게 안 걸렸으면은 전달이 안 됐을까? 했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했겠죠. 그게 이제 거기 얘기했듯이 문진석이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어쨌든 진 거잖아요. 김남국 비서관이.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의 인식에서 활활활 더 타오르지는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게 그렇다고 꺼진 거냐. 그러니까 저 짧은 문자에 한 5가지의 이 정치적 맥락들이 막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는 김현지 실세 서울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데 부당한 인사 개입 가능성.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협회는 뭐 공공기관도 아니고, 세 번째는 민주당의 특유의 그 형 동생 문화. 그렇죠. 다 형이고 다 동생이고, 이제 국힘보다는 보수 정당보다는 훨씬 더 이제 운동권 문화가 있어서 옛날부터 그렇거든요. 뭐 박지원 의원이 뭐 그걸로 쉴드 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쉴드라기보다는 그냥 실제 그래요. 만나보면 다 형 동생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동문 챙기. 아직도 저런 동문 학연 챙기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문진석과 강훈식의 불편한 관계까지. 이 두 줄짜리 문장에 이 단어가 다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계속 상존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저도 뭐 시차가 짧았기 때문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뭐 크진 않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찰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감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셀프 감찰이라고 합니다. 셀프 감찰. 본인들이 본인 감찰해 놓고 믿어주세요라고 하면 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이 두 문장 뭐 말씀하셨잖아요. 5가지 함의를 아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저는 가장 국민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김현지를 통해야 되는구나. 근데 김현지 실장에게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연 이거 하나였을까? 네. 지난 6개월 동안에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된 이력서 지금 뭐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실 처음 구성할 때는 본인이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를 갖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요? 그 민주당에 있는 보좌관 한 명 대통령실 보내는데 김현지 실장이 오케이 안 하면 갈 수가 없다더라. 네. 이거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김현지 실장 앞으로 네. 오는 그 이력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정말로 투명하게 잘라내느냐, 시스템으로 걸러내느냐,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국정의 성공, 그 성패가 달려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친했던 성남파가 있잖아요. 네. 뭐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 재판을 받고 멀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 영향력은 김용, 정진상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오래전서부터 같이 있었던 그 김현지 실장의 영향력은 네. 오히려 더 커졌다. 이런 평가를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김현지 실장의 그 어떤 위치가 과거 뭐 김건희 여사 수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우리 네. 당도 있지만 정말 부부 관계만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상당한 위치에 있다. 김현지 실장이. 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만사현통 뭐 여러 가지 김현지 실세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당의 대응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여러 뭐 의원들도 굉장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감싸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서 이제 형님 누나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형 누나 문화 약간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강효정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김 비서관이 워낙 형 누나라고 자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조금 어떻게 보면 감싸주는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좀 장경태 의원의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뭐 다른 논란들하고는 좀 이번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얘기한 예.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김남국 개인의 캐릭터도 있고 민주당 특유의 문화도 있어요. 예. 두 가지가 겹쳐지면은 이제 김남국 스타일이 나오는데 네. 그냥 다 형님이에요. 김남국은 저한테도 네. 형님이라고 합니다. 네. 사석에서. 제가 그렇다고 남구가 그러진 않죠. 저는 네. 의원님이라고 예전에 했을 때는 굳이 내가 형 동생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언제 까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 내부에서는 다 진짜로 다 형이에요. 다 형. 네. 뭐 그거를 김남국의 개인의 스타일도 있는 건데 본질은 사실은 이제 김남국이 형 동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들 네. 눈에서는 그게 너무나 눈에 띄었지만은 핵심은 뭐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지만은 그냥 김현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느냐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부터 국정감사에 나왔어야 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김현질의 비선 실세라고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비선 실세는 아니에요. 비선은 안 보여야지 비선이죠. 그러니까 김현지가 뭐 직책도 있고, 그러니까 월권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이지 비선 실세는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에 비선 실세처럼 인지가 되는 거가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대정부질문이나 나오는 게 맞다. 한 번은 나와서 네. 이런저런 얘기 답변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지난 2016년 17년에 국정농단 네. 탄핵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했던 그 만시지탄이 뭐였는지 아세요? 차라리 최순실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해서 네. 공식 라인에 뒀었으면 비선실세 이름은 안 들었을 것. 비선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탄핵까지 이를 거 아닌데 라는 자주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김현지 실장은 딱 그런 거죠. 네. 어떤 직위를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비선 실세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그 문자 메시지 노출과 관련해 갖고 왜 이렇게 그럼 빨리빨리 뭐가 좀 수습되는 듯한 모습 보였느냐? 정치적 파괴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에서 정치적 파괴력이 있었느냐? 현지 누나 네. 이 네 글자. 예. 야 현지 누나 이 한마디에 그냥 와 그 여기는 형 동생끼리 그냥 알아서 해먹는구나. 권력의 사유화를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비판하더니 알고 보니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구나. 김현지 실장이나 뭐 지금 얘기했던 것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대중으로 요약했던 네, 거 같습니까? 맞습니다. 예. 김현지 실장, 대장동 변호사, 네. 그리고 중앙대 출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 시대를 복원했다고 네. 이렇게 자랑하더니 네. 국민 주권 시대가 아니라 김대중 주권 시대였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뭐 훈시경 이거는 뭐 그냥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현지 누나 이 네 글자로 인해서 네.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도 언론사 있을 때 좀 친하지만 형님 동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좀 공적 단계로 분화하게 되면 네. 다 그분의 공식 직함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죠. 저도 네. 그 대변인 되기 전에 우리나라 당에 있는 뭐 육선 의원이건 뭐 국회 부의장이시건 형님 그랬어요 다. 네. 그러나 제가 이 안에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다 대표님, 네. 뭐 의장님 이런 식으로 번하는 건데 이런 그 공직에 가서도 그리고 위계가 있는 자리에 가서도 형님 동생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김대중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여기서 언급한 뭐 김현지를 통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인사 출신 인사들 실제로 좀 많이 진출해 있는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조어를 이제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진 않다. 예. 김현지 통해서는 사실 총무비서관 했을 때는 맞아요. 그때는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 사실은 다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김현지보다 위에 있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그쪽 사람이 와가지고 네. 야 한 명만 더 넣자 그랬는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야 XX 하면서 그만두고 집어 던지고 나온 일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칼같이 자른 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김현지 통해서 맞고 대장동 변호사 많은 거 맞고 근데 중앙대 출신은 별로 없어요 이 정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문진석과 김남국 네. 그리고 이제 뭐 7인회 중에서 이제 김영진, 뭐 김영진 네.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대 출신이라는데 실제 정부 요직에 중앙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끼리끼리는 네.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대였으면은 네. 그러면은 김대고 이렇게 그냥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어. 네. 내가 보기엔 저거는 저 실제 요직에는 별로 없고 중앙대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내가 근데 네. 앞에 김대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어가자면 사실 특별감찰관 이야기도 어제 강훈식 의원이 실장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빨리 도입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 꼭 하겠다 이제 특별감찰관 도입을 꼭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추천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상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9년간 쭉 공석인 상태예요.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감찰해야 되는 측근들이나 이런 것들의 비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불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아니 그냥 네. 뭐 좀 세게 얘기하면 장난하냐 이 얘기할게요. 똑같아요. 문재인 때도 네. 국회가 추천해주면 하겠다. 국회 추천 안 해. 서로 싸우면서. 네. 윤석열 때도 국회가 추천해주면 하겠다. 똑같이 했는데 안 해. 네. 이재명까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국회는 또 추천 안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네. 이유 가지고 뭐 가지고 뭐 서로 싸우면서 니들이 그때는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랑 결합해가지고 이거 네. 뭐 추천을 한 해 만에 그랬거든요. 그냥 해라. 차라리 그냥 없애라. 차라리 저는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감찰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정권을 3개를 넘나들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정말로 강력하게 의지가 있으면은 무슨 수를 있어도 빨리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추천하면 하겠습니다는 장난하는 것 같고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유명무실한 거 저는 네. 그냥 욕 한번 먹고 그냥 없애자. 그리고 뭐 이게 공수처랑 뭐 충돌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공수처를 차라리 제대로 좀 멀쩡한 조직으로 좀 만들고 그냥 없애라 차라리 그 생각됩니다. 네. 아니 이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중잣대인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했고 대통령 된 다음에 기자회견했을 때도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6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국회가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든지 국회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범여권이 180석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법개혁 법안이라든가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방통위 폐지라든가 네. 이거 민주당이 원해서 다 했던 거잖아요. 원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보만 놓고 보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마지막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할 때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네. 문자 보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좀 이렇게 감찰하려고 그러니까 네. 형 진짜 이르기야? 이러려고 간 거 아니잖아. 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네. 보냈었던 네.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오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인척뿐만 아니라 수석 비서관급의 고위 그 대통령실 그렇죠. 그 직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셀프 감찰할 게 아니라 특별 감찰관 있었으면은 특별 감찰해 갖고 네. 사실 이 그 문자 메시지에 나온 홍모 씨에 대한 이력서만 전달 안 된 거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휴대폰 6개월만 이거 포렌식하죠. 제 생각에 한 150명 이상 나올 겁니다. 이거 이력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전 대표가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꼭 있어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